자, 여러분들 2016년도가 밝았습니다. 저희 이제 2016년도에도 새로운 도전들을 하실 텐데요. 회계에 대해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회계 1급에 대해서 이제 회계란 무엇인가, 꼭 굳이 회계 1급이 아니어도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회계에 대한 가장 기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의 정의 및 기본 용어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아무래도 늘 첫 번째에 나오는 건 이렇게 정의를 설명하는 거죠. 암기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회계가 뭐다라고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계의 정의는요.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 전달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의는 어떤 학자이냐에 따라서 다들 조금씩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건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에 대해서 이제 정보 이용자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계다라고 하면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정보 이용자가 누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제가 이거 항상 물어보는데 뭐 상자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라고 이렇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해요.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죠. 회사, 주식회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 있을까요? 자, 직원이요 라고 먼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본인이 사장님이시면 경영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직원이나 경영자가 회사 내부에 있고요. 외부에는 누가 있을까요? 자, 외부에는 이 회사 진짜 주인, 주주,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해서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 그 다음 이 회사를 투자한 사람, 투자자, 그 다음에 자, 이 외에도 은행, 거래처, 정부, 잠재적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입니다. 자,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요. 우리끼리만 잘 보면 돼요.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갈지 우리끼리 보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은 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 관리 회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외부에 있는 주주, 채권자, 투자자 이 사람들은요. 외부 정보 이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부 정보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는 우리의 회사의 재무에 대해서 보여주는 재무 회계를 이야기할 겁니다. 회사 내부에는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들은 관리 회계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정말로 말 그대로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외부에다가 공시하지 않아요.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에게는 이 재무 회계를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내부 정보 이용자들끼리는 관리 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건 재무 회계예요. 자, 간혹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 하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주말에 외출 안 하고요. 계시면 세수 언제 하나요? 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물어보는데 자, 솔직히 아침이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출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거다라고 하시면 사실 그냥 세수하지 않고 편하게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누구예요? 그쵸. 우리는 세수를 하고 있지 않아도 집에서 서로가 누구인지 서로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려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가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더라.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요. 내부 정보 이용자들끼리는 이렇게 형식이나 일정한 틀 없이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는 일정한 양식과 틀을 갖춰서 보여준다는 거죠. 역시나 똑같습니다. 여기 관리에게도요. 형식이 따로 없어요. 편하게 작성을 해서 내부 정보 이용자끼리 보면 돼요. 외부의 공시용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재무에게는 외부의 공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일정한 양식과 틀을 갖춰서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겠죠.
자,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에 대해서 보시면요. 이 내부 정보 이용자는요. 경영자, 직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다. 관리 회계이며 그 중에서 우리는 물건의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 회계를 배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뭐 유통업, 건설업, 서비스업, 요식업 많은 업종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주로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조업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다라고 하면요. 이 제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건의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 회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요.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외부 공시용은 아닙니다. 우리 정보 이용자들끼리, 내부 정보 이용자들끼리 잘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시되지 않은 그 다음에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에 보여주는 회계는 재무회계고요. 재무제표 양식에 따라서요. 작성을 하고 외부에 공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요. 재무제표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회계 담당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이렇게 회계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회계 담당자다. 내가 이걸 외부에 딱 공시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럼 어때요? 내가 무엇을 공시해야 되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막 괜히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우리 물건이 막 원가 1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팔고 있더라. 이런 거 공시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5가지 서류에 대해서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회계 단위와 기간이 나오는데요. 이 재무제표의 5가지는 뒤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기본적인 용어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회계 단위다, 회계 기간이다 라고 하는데요. 뭐 회계 단위는 이제 장소적 범위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본사가 어디 있느냐, 지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회계 기간의 경우에서는요, 여러분들 전기, 단기, 차기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단기라는 건 당해년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기라는 건 전년도를 이야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오프라인에서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할 때면 그런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들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라고 하면 2016년도요. 라고 해서 그렇죠. 당해년도니까 단기예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자, 작년엔 몇 년이었죠? 그러면 이제 2015년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전년도였으니까 뭐라고 부르죠? 전기요. 라고 이제 대답을 잘 하시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차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내년은 그럼 몇 년도예요? 2017년이요. 여기까지는 대답을 잘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러죠? 용기 있게. 선생님,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후기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후기 아니죠. 뒷목 잡았어요. 그거 아니고요. 차기. 다음 연도는 차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나 부채나 이런 것들을 다음 연도로 넘길 때는 차기 2월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전년도에 넘어온 것들은요. 전기 2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 부채, 자본은 올해 영업이 끝났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로 넘겨서 시작할 때 가지고 시작한다. 차기 2월. 그렇게 전년도에 넘어온 걸 전기 2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여기서 잠깐의 퀴즈. 우리가요, 2015년 12월 31일 날 우리 금고에 현금이 100만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다음날은 몇 월 며칠이죠? 2016년 1월 1일이겠죠. 자, 다음날 현금은 얼마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얼마죠?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도난당했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다음날도 역시나 현금은 100이 있겠죠. 자, 현금은 회계에서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은요, 2015년도 전기에 이렇게 12월 31일을 우리가 기말이라고 하고요. 1월 1일은 뭐겠어요? 기초겠죠. 그래서 전기에 기말에 남아있던 자산이 100. 그러면 단기에
기초에 가지고 있던 자산은 서로 일치하게 된다. 자, 전기의 기말의 자산은 당해년도 기초 자산이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에 만약에 기말의 자산, 다시 말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자, 다음 연도 차기의 기초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전년도, 즉 2015년도가 전기고 2016년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요. 2015년도를 단기로 해서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서로 같은 금액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면요. 2015년 12월 30일 날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돈, 친구한테 빌린 돈 차입금이 100만 원이 있었어요. 자, 갚지 않은 상태로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은 언제예요? 2016년 1월 1일이죠. 차입금 얼마가 100만 원이 그대로 똑같이 있겠죠. 그래서 전기의 기말의 부채 100은 언제랑 동일하다? 단기의 기초의 부채랑 동일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16년 1월 1일 날 자료가 필요해. 근데 문제에 2016년 1월 1일 자료가 없어. 하지만 문제 안에 2015년 12월 31일 날 금액이 있어. 그 금액이 바로 16년 1월 1일의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요. 자, 잠깐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는데요. 여기 앞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끊어서 우리가 1월 1일이다 라고 하면 기초를 이야기하고요. 12월 31일이다 라고 하면 기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계는 여러분들, 자, 잘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책에, 교재에 나와 있는 화면을 그대로 캡처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거래에서 자, 거래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거래라는 건 아무래도 회계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거래에 대해서 회계상 거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건데요. 이렇게 회계적 사건이 일어나면 이걸 우리는 이 서술형으로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전산 회계잖아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입력할 때에도요. 서술형식이 아니라 이 회계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규칙이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분계다라고 해서요.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누어서 그 형식에 맞춰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래가 발생을 하면 회계적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걸 회계적인 표현인 분계로 집어넣고요. 분계한 다음에 옮겨 적는 작업을 전기라고 합니다. 이제 장부에 옮겨 적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모아서 다 모으면 모두 다 합쳐졌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고요. 총계정 원장을 매일매일 이렇게 잘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상황에 대해서 12월 31일이 끝나면 우리는 12월 31일 날 결산이라는 걸 진행을 할 겁니다. 이 결산을 하게 될 때는요. 아무래도 마지막 마무리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앞에서 작업이 잘 돼 있는지 검토도 하셔야 되고요. 그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서 장부가 이제 올바르게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끝맺음의 말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각각 성분에 따라서 잘 나누어서 이쁘게 보고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요. 예비 절차 때는요. 기말 수정 분계 그리고 수정 후 시산표, 정산표를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시산표라는 거에 대해서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건데요. 시산표는 앞에 있었던 분계나 전기의 내용들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표입니다. 그래서 기말에 나와 있는 12월 30일 날 정리하는 분계 전에 수정 전 시산표도 있고요. 그리고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엔 기말 수정분계를 하고 나면 수정 후 시산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시산표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류를 검토하는 표가 시산표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그 안에 이제 기말 수정 분계라는 걸 하고, 이렇게 해서 결산을 준비하는 절차가 끝이 나면요. 이제 마감 절차다. 그래서 손익계정들, 즉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손익이라는 표현으로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마감을 할 텐데요. 요거 마감하는 표현이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살짝 이야기해주면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셔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차기 2월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남아있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을 다음 연도로 넘기겠다. 그래서 차기 2월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작성 절차는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된 걸 가지고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면 그 다음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형태로 이렇게 갑니다. 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손익계산서라는 걸 먼저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재무상태표 작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일부러 암기하지 않으셔도요. 뒤에 가면 내용 설명을 들으시면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죠. 자,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회계 흐름에 대해서 보시면서 제일 첫 번째가 회계적 사건인 거래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 거래에 대해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다라고 하는 건 재화 또는 화폐가 이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쉽게 이제 저희가 가끔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저 혹시요 요번에 자격증 취득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네, 꼭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요. 올해 이제 만약 시험을 잘 보셔서요. 여러분들 이 합격 수기를 저에게 써주십시오. 만약 수기를 써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A4용지 한 장 혹은 뭐 단 몇 줄이라도 후기를 써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서울에 있는 1억짜리 집을 선물로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집에 가서 그러죠. 엄마. 나 오늘 선생님이랑 거래했잖아. 무슨 거래? 라고 물어보니까 나 이번에 시험 봐서 합격하면 그래서 합격 수기를 내가 써주면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1억짜리 집을 나한테 주기로 했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거래했어. 라고 하는데요. 자, 엄마가 막 웃어요. 엄마 왜 웃어? 그러니까 자, 이 친구가 합격을 못할까 봐? 아니죠. 서울에 1억짜리 집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죠? 농담한 거고요. 자, 우리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친구가 1억짜리 집에 대해서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써주기로 서로 약속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엄마 거래했어 라고 표현을 했죠. 자, 회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거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에서는 이런 걸 거래라고 하지 않아요. 회계상 거래는 뭐가 있냐고요? 자, 회계상 거래는요. 반드시 돈이 움직이거나 물건이 움직여야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거래와는 또 다른 것들도 회계상 거래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혹은 반대로 내가 늘 거래라고 알고 있었는데 회계상으로 따졌을 때는 거래가 되지 못하는 것들도 생기더라고요. 지금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잠시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한다면 우리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약속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실까 봐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책을 보셔도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리면 자, 주문은 회계상 거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그런 거죠. 거래처 사장님이 전화를 해요. 저기 김대리 계시죠? 네, 김대리님 저희 거래처인데요. 이 김대리님 내일 저희 물건 가지러 갈 테니까 물건 100개만 준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문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김대리가 작성을 했죠. 오늘 사장님이 들어오죠. 자, 야 김대리 오늘 거래가 몇 건 있었니? 라고 하면 거래처에서 100개 물건 주문 들어온 거 거래 한 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지만 주문 전화만 받았지 계약금 받은 거 없고요. 물건 나간 거 없어요. 돈 없고 물건 없고 회계상 거래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약하는 행위.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만 했다고 한다면 계약서만 썼다고 하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는 건요. 회계 전표 작성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회계 전표에 작성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재무제표에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이런 걸 고민할 때 계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약금이 오고 가야 거래입니다. 자, 그 다음 약속. 자, 제가 아까 집 하나 줄게 라고 약속하는 거 회계상 거래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담보. 자, 이 담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고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소원입니다. 이런 100억짜리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 이 건물이 100억짜리인데요. 제가 이번에 현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담보 맡기고요. 1억 대출을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려오셨네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회계상 거래 아닙니까? 라고 하실 텐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담보로 맡긴 이 건물이요. 건물 은행 거 됐어요? 아니죠.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도 내 건물이었고요. 담보로 제공한 다음에도 내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로 맡기는 건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대출금 1억은 뭐냐? 대출금 1억에 대해서는 부채, 차입금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 회계 전표 안에, 장부 안에 건물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담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니까. 어제도 내 건물, 오늘도 내 건물이니까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없어요. 우린 빌려온 돈에 대해서는 할지 몰라도 건물, 담보로 맡긴 건물에 대해서는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보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요. 내 물건 좀 보관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 창고에 엄청 창고가 물건이 꽉 차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더 이상 물건을 넣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네 창고를 봤더니 친구네 창고가 텅텅 비어 있더래. 그래서 야, 미안한데 내 물건 100개만 보관해 줄래?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100개만 보관해 달라고 했을 때 이 100개 물건을 거래처가 함부로 뜯어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요, 이 거래처에 대해서 보관을 하게 맡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보관하는 건 거래처 맘대로 쓰는 거 아니다. 보관하기 전에도 내 물건이었고 보관한 이후에도 내 물건이다. 단순한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라 그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권리가 넘어가야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채용. 자, 가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자, 제가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가끔 보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 따로 취업하지 않아도 돼요. 갈 곳이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와, 좋겠다. 언제부터 출근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강의하는 수강 시점이 1월이라고 한다면 실제 출근은 3월에 출근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2달 동안 공부하고서 회계를 배워서 3월 달부터 출근하세요 라고 했다는 건데, 자, 분명히 채용이 이루어진 시점은 1월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 시점은 3월부터예요. 그렇다면 1월 달에 이 회사 회계 직원이 A라는 친구에 대해서, A군에 대해서 월급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단순하게 사람을 뽑아놨을 뿐이지 노동을 제공하진 않았거든요. 자, 그 다음 2월 달에도 역시나
급여를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3월 한 달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3월 한 달 일을 열심히 노동을 제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이 친구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죠. 자, 그때는 여러분들 회사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이때부터는 회계상 거래가 됩니다. 왜? 이 친구는 노동이라는 용역을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자, 돈이 물론 움직여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돈이 움직이기 전에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만큼 받아야 될 의무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하여 사람을 채용하는 정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채용한 이후에 노동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혹은 노동을 제공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계상 거래로 보고 있다. 현금의 지급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이 노동을 제공했냐, 제공하지 않았냐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단순한 채용은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주문, 계약, 약속, 담보, 보관, 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반대로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았는데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 자, 첫 번째, 홍수, 화재, 도난, 분실. 자, 이 홍수, 화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재지변이겠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홍수가 나서 이 건물이 모두 다 침수가 돼버렸어. 혹은 화재가 나서 건물이 다 타버렸어. 이렇게 되면요, 홍수나 화재가 생기면 이 건물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물은 자산이에요. 내가 이런 자산들을, 물건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솔직히 물림이 거래 상대방, 거래처는 아니죠. 불림이 거래처는 아니죠. 이렇게 뭐가 없어도 거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는 뭐로 볼 수 있겠다?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있겠다. 왜? 내 물건이 사라졌으니까. 내 자산의 변화가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홍수나 화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냐면요. 홍수나 화재는, 자,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홍수나 화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해, 손실, 장부에 이렇게 재해,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도난이나 분실에 대해서, 자, 도둑이 내 물건을 가져갔어요. 내 돈을 가져갔어요. 돈이 그만큼 사라졌죠. 자, 더 이상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었대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회계상 거래. 왜? 내 돈이 사라졌으니까. 분실, 내 물건이 사라졌으니까. 이런 도난이나 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잡손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처럼 거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도요, 회계는 물건이나 돈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회계상 거래로 인식을 하고요. 거래로 인식을 한다는 건 분계, 그 다음 단계 분계에 쓰인다는 얘기죠. 그럼 분계로 장부에 쓰일 땐 뭐라고 쓰이느냐? 홍수나 화재 같은 천재지변은 재해손실, 도난이나 분실에 대해서는 잡손실로 쓰인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좀 더 자세하게 시험에 나왔던 사례들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계 기준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 그 다음 거래가 될 수 없는 경우, 제일 첫 번째, 신용카드로 우편 요금을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 여러분들이 회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실은 좀 쉽지 않을 건데요. 어쨌든 우편 요금에 대해서는 통신비 이렇게 부르고요. 신용카드로 지급하였다라고 하면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로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자, 사무실 임대료 2개월분을 받지 못했다. 자, 임대료, 월세를 받아야 되는 권리가 생겼고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 받지 못했을 때에는 미수 수익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 직원의 급여를 미지급하였다. 급여. 자, 그 다음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수재 및 돕기 성금으로 제품을 기부하였다. 자, 내가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차변에 기부금. 제품을 기부하였다. 그럼 대변은
제품이 됩니다. 자, 이처럼 앞에 회계 기준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의무나 권리가 생기는 것들, 우리가 물건이나 돈이 움직이는 것들,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회계 기준에서 거래가 될 수 없는 거, 상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출처로부터 상품을 주문받았다, 영업용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다, 새로운 영업부의 영업부 직원을 채용하다,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분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분계. 자, 분계라는 거, 거래 다음이 분계였죠? 이 거래 다음에 들어오는 분계는요, 이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항상 어떤 거래든 모든 거래는요, 한 개 이상의 차변, 한 개 이상의 대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게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금액이 있는데요. 금액은요, 언제나 항상 차변에 들어오는 금액과 대변에 나가는 금액, 차변에 기록된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서로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들을 다 묶어놨을 때 차변의 금액의 합계와 대변의 금액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바로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래의 이중성, 대차 평균의 원리, 여기에 맞춰서 분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왼쪽에 뭘 쓸지 오른쪽에 무엇을 쓸지 너무 어려워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제 회계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길래 물어봤대요. 자격증 어떤 거야? 그랬더니 야, 회계는 다 필요 없어. 분계야, 분계. 분계에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나 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게. 여러분들이 실습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차변, 대변 나눠서 분계를 하는 게 주로 이제 시험의 테스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분계. 어렵기만 하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자, 여러분들께 약간의 팁을 드릴 건데요. 사실 여기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이게요, 모든 회계 원리책에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차변에 들어오는 거 쓰세요, 대변에 나가는 거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자고 한다면, 차변에 반드시 들어오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대변에 반드시 나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차변에 저렇게 돈이 들어오는 게 있다고 한다면 대변에는 들어온 이유, 저렇게 돈이 들어오게 된 이유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쪽 차변에는 돈이 나갔다면 나가는 이유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차변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차변에 들어오고 대변에 나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차변에는 들어오는 걸 쓰게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돈이 나간 이유를 쓸 때도 있더라. 마찬가지로 대변은 나가는 것을 쓰거나 저렇게 돈이 들어온 이유를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 이 규칙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회계에서 여러분들이 분계를 하시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요, 돈이 들어오는 건 어디에다가 차변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돈이 나가는 건 대변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의 8요소. 자, 아직요, 이제 재무상태가 뭔지, 손익계산서가 뭔지, 재무상태표가 뭔지, 손익계산서가 뭔지 배우기 전인데요. 혹시나 이제 회계 2급을 배우시거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자, 미리 조금 써보자고 한다면,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다라고 하는 건요, 차변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 이 손익계산서는 오른쪽에 수익, 왼쪽에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익은 됐고요. 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왼쪽 차변에 기록을 하고요.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 변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손익계산서에서 벌어들인 수익, 대변에 사용한 비용, 차변에 쓰게 됩니다. 자, 각자 자기 자리에서는요, 플러스 자신들이 증가할 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수익은 증가라는 표현은 안 쓰고요. 자신이 발생했다. 비용도 자신이 발생할 때는 차변입니다. 자, 그러다가 반대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산 항목이요. 반대편, 대변에 기록을 할 때는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질 때고요. 부채 항목이 감소하게 될 때는 차변의 감소, 자본이 감소할 땐 차변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왼쪽 차변엔 어떤 요소가 쓰입니까? 라고 하면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오른쪽 대변에는 어떤 요소가 쓰입니까? 그러면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가지라 그래서 거래 8요소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저 거래 8요소라는 명칭이 아닙니다. 자산은 증가할 때 어디에 쓰고 자산이 감소할 땐 어디에 갖다 쓰는지 이 자리를 잘 익히셔야 돼요. 자, 앞에서 분계 얘기했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그 분계가 바로 이런 자산 항목,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항목들을 배열하는 겁니다. 그때의 규칙이 사실 차변에 들어오는 거나 돈이 나간 이유를 쓰라고 했지만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을 쓰시는 거죠. 반대로 오른쪽 대변엔 자산 항목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을 쓰시는 거고요.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손익계산서에 작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차변, 대변 나눠서 회계처리, 분계를 하시다 보면 결국에 이렇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차변에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이걸 다 달달달 외우셨대요. 근데 왜 자기는 분계가 안 되냐요? 어떡해요, 선생님. 자, 여러분들 이럴 때는 왜 안 되나 했더니요. 누가 자산인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누가 부채고 누가 비용인지 이거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산일 때 증가는 차변에 쓴다는 걸 배우셨으니까요. 앞으로는 어떤 게 자산인지 어떤 게 부채고 어떤 게 자본인지 이런 거 위주로 계정들 위주로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게 될 텐데요. 이런 걸 배우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산의 증가다 그러면 차변에다가 쓰는 거구나. 내가 지금 자산 항목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증가할 땐 모두 다 차변에 기록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약간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제를 좀 풀어보면요. 상품 1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구매하다. 자, 차변엔 들어오는 거 쓰자 그랬죠. 회사에 뭐가 들어왔다? 상품. 대변에는 현금으로 구매하다 그런 건 현금을 지급하고 사왔다는 얘기. 나가는 돈, 뭐다? 현금. 자, 이렇게 차변에 들어오고 대변에 나가는 걸 썼죠. 아직 우리는 상품이 자산이라는 건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걸 썼더니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차변에 기록이 되었고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대변에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항목들이 자산인지 모르더라도요. 계정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워가실 때마다 증가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렇게 기준을 맞춰서 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계가 완성이 될 거예요. 자, 현금 100만 원을 3개월간 빌려왔다고 해요. 회계에서는 1년 이내를 단기, 1년 이상을 장기라고 합니다. 3개월 이내니까 단기, 빌려온 거 차입금입니다. 자,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죠? 일단 들어오는 걸 먼저 쓰신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현금을 쓰고 나서 대변에 그 이유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다. 대변에 그 들어온 이유 단기 차입금이다. 그 부채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차변에 자산의 증가, 대변엔 부채의 증가. 자, 차입한 대금에 대하여 이자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입한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일단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나한테서 나가는 거 쓰기로 했어요. 뭐가 나갔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갔죠. 차변에는 뭐라고 부르셔요? 나가는 이유, 이자, 비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라고 할 거고요. 비용의 발생이 차변에 기록이 되는 이유 아시겠죠?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차변에 들어오는 거 쓰자고 하놓고서는 비용의 발생을 차변에 쓰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잘 모르는 저도 비용하면 돈 나가는 건 줄 아는데 라고 하시는데요. 왜 차변에 썼는지 이제 아시겠죠? 대변에 돈이 나갔기 때문에 나간 이유가 그 비용 계정이었던 거예요. 비용 때문에 돈이 나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3개월이 경과해서 차입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았다. 상환했다. 이렇게 될 텐데요. 자,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는요.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는 자, 이제 내가 갚은 거야. 그러니까 현금으로 상환하다, 현금으로 갚았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현금이 나간 거고 차변의 그 이유가 단기 차입금 때문에였다라고 해서 그만큼 이유를 썼더니 부채가 자, 이 전 페이지에 있었던 부채가 그만큼 줄어들었겠죠. 자, 부채의 감소가 왜 차변인지 아시겠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할 땐 대변에서 생겼죠. 왜?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돈을 갚으면 내가 자산을, 현금을 100만 원을 내보내면서 왜 나가는지 이유가 대변에 있었던 부채 항목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요, 부채가 생겼다가 부채를 갚았다고 하면은 장부에서 지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삭제 누르고 막 딜리트 키 누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부채가 줄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분계는요, 자신의 계정이 감소하면 사라지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쓰시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산 항목이 생겼다가 자산이 줄어들 때에는 지우개로 지우시는 게 아니라 대변에 갖다가 쓰시면 자산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 주주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서 회사의 주식을 발행했대요. 자, 현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증가했고요. 대변에 그 이유가 주주한테 주식을 준 거니까 자본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 다음 회사가 투자한 자금에 대하여 배당 1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을 했대요. 아무래도 이제 주주나 이런 사람들은 뭐를 받아가는 거예요? 배당을 받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고요. 대변에 그 이유가 배당금 수익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수익의 발생이 왜 대변이냐? 차변에 들어오는 현금을 썼더니 대변에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주에게 자본금 100만 원을 다시 현금으로 해서 반환을 했대요. 자, 그러면 주주에 대해서는 그만큼 자본이 감소할 거고요. 회사에서도 현금이라는 자산을 통해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그만큼 줄어들었겠죠. 자,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봤고요. 자, 그 다음 시산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분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부에 옮겨 적는 전기 총계정 원장 작성을 한다고 했죠. 전기나 총계정 원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나 총계정 원장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거래가 뭔지만 알고 분계만 하시면 사실 요즘은 자동화 시스템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산표를 작성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시산표가 나오면 그걸 해석할 줄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산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산표 하면 뭐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작성해 왔던 것들을 검토하는 표다. 그래서 검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죠.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이 시산표 요소들은요. 재무상태표 요소들과 자, 제가 BS라는 약자로 쓸게요. 손익계산서 IS로 쓸게요. 이 손익계산서 요소들에 대한 금액의 합계가 서로 일치하면 오케이, 잘했어 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팝업 창이 떠요. 뭐라고 뜨냐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대차 차액이 발생합니다. 서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왼쪽 차변의 합계와 오른쪽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더라도 오류가 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산표는 그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바로 이거죠. 차변과 대변에 10만 원, 10만 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회계 직원이 실수로 공 하나씩을 더 붙였어요. 일단 금액의 합계는 일치하니까 잘했다 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금액이 틀렸죠? 자, 또 하나. 한 번만 입력해야 되는데 2번을 입력을 했대요. 역시나 금액의 합계는 일치하기 때문에 또 발견을 못하겠죠. 혹은 왼쪽에 있어야 될, 차변에 있어야 될 걸 대변에 쓰시고 대변에 있어야 될 걸 차변으로 바꿔서 썼대요. 역시나 금액의 합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고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자산 쪽에 써야 될 걸 실수로 아래 비용 쪽으로 썼대요. 어쨌든 차변과 대변의 금액의 합계가 일치하니까 또 발견을 못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시산표에서는요,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자, 시험은 그럼 물어보겠죠.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혹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요. 시산표 종류는요, 이렇게 합계만 나타내는 합계 시산표, 그 다음 차변과 대변의 마지막 잔액들만 나타내는 잔액 시산표, 그 다음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다고 하고요. 결산 수정 분기를 기준으로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차변과 대변에 서로 각각 다른 금액을 쓰거나 차변엔 쓰고 대변엔 안 쓴다거나 대변엔 쓰고 차변을 안 쓴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시산표상에서 계산을 잘못했다거나 이러면 이런 건 발견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면 우리가 거래를 분계장에 아예 기록을 누락시키거나 혹은 2번 입력을 하거나 이중으로 분계를 하거나 서로 대변, 차변에 똑같이 틀린 금액 10만 원, 10만 원을 똑같이 100만 원, 100만 원으로 쓴다거나 대차를 서로 바꿔서 입력을 하게 되면 시산표에선 그런 오류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시산표에 대한 등식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시산표에 대한 등식을 설명을 하려면 제가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산표에 대한 등식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 좀 해볼게요. 재무상태표다,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볼 텐데요. 재무상태표는 저희가 이렇게 BS라고도 합니다. 이 BS는요, 밸런스 시트의 약자인데요. 왜 BS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왼쪽 자산의 합계와 오른쪽 부채 자본의 합계가 서로 일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산, 부채, 자본의 합계가 서로 일치하는, 서로 균형을 맞추는 표다라고 해서 우리가 BS라고 합니다. 이 자산에 대해서는 간혹 여러분들 이제 내 거다 라고도 쉽게 얘기하고요. 부채는 네 거, 그 다음에 자본은 진짜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 손에 보드마카가 2개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내 거예요. 하나는 친구한테 빌려왔던 거래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원래 진짜 내 거겠죠? 어때요, 여러분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서로 일치하고 있죠? 자, 이렇게 등식이 성립된다. 그래서 BS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재무상태표 옆에 손익계산서를 제가 작성을 좀 해볼게요. 손익계산서는 IS다라고 해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즉 들어오고 수익, 나가고. 자, 회사가요 10개 벌어들었대요. 혹은 1,000만 원을 벌었대요. 그 다음에 8개를 썼대요. 즉
800만 원이 비용이 발생했대요. 그럼 남는 200은 뭐냐?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익은 당해년도 벌어들인 순수한 이익이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다 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왼쪽에 비용, 오른쪽에 수익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들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산표다라고 하면요. 시산표다라고 하면은 자,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께 쉽게 접근하게끔 얘기해드리면 자산은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그 다음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뭐냐? 손익계산서에서 10개를 벌어들이고 8개를 사용해서 이익이 2개밖에 없었다. 이익이 2개가 났다. 자, 이 회사가 BS 처음에 장사를 시작할 때 1월 1일 날 부채가 5가 있었다. 근데 부채는 12월 31일 날도 똑같이 5라고 하더라. 자, 1월 1일 날 자본이 3이 있었다. 그럼 1월 1일 날 자산은 8이었겠구나. 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야 되니까. 자, 주주가 경영자에게 이 회사를 맡긴 이유는 손익계산서에, 즉 열심히 벌어들여서 남는 이익을 주주의 몫인 진짜 내 걸로 만들어 달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이익이 200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자본이 200이 증가했다는 얘기다. 자본이 200이 증가하면 부채는 동일하니까 그대로 뭐도 증가하겠더라? 자산도 이렇게 함께 증가하겠더라.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할 수 있냐면요. 기말, 즉 12월 30일 날 자본은 5개, 기초에 처음에 있었던 자본은 3개, 늘어난 2개가 이익이다. 이런 식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는요. 어떻게도 표현을 할 수 있냐면 기말에 진짜 내 거 5개, 여기에서 기초에 처음 가지고 있었던 진짜 내 거를 차감을 하면 늘어난 나머지가 당기순이익이다. 당기순이익을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본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 자본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쭉 시산표 등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말의 자산에다가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입니다. 자, 그러면 기말 자산은 동일하게, 기말 부채도 동일하게, 그런데 기말 자본을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 플러스 당기 순이익이다. 기초 자본 3개에 당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기말 자본이 나온다. 요 마이너스 기초 자본을 오른쪽으로 옮긴 거죠? 자, 어때요? 요거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기초 자본은 여기에 당기 순이익이 들어오고요. 그럼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도 쓸 수 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자, 그러면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초 자본 여기까지는 똑같이, 그 다음에 기초 자본 똑같이, 이익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산표 등식에 대해서 쓰실 때 오른쪽에 마이너스 비용만 보기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넘기면 왼쪽에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오른쪽 기말, 부채, 기초, 자본, 나머지 수익.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말의 자산에서 총비용, 오른쪽 기말부채, 기초자본, 총수익이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도 쭉 나열해서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우셨다고요? 그럼 이렇게 볼까요?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우리가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당기순 이익이더라. 자, 어쨌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야 된다. 기말 자본을 기초 자본 플러스 당기순 이익으로 써봤다. 자, 서로 동일한 이익을 지우더라도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겠다. 차변에 기말 자산의 총비용을 더하고 대변에 기말의 부채, 기초 자본, 수익을 더했더니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일치시키는 시산표 등식이 나오더라. 어때요? 자, 이게 더 편하시면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본적인 회계 기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에 재무제표에 대한 종류 5가지 뒤에서 할게요 라고 했는데 넘어갔는데요. 다음 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무제표 5가지 종류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다음 강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는 회계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용어 설명이라든가 거래가 뭔지 분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뒤에 이제 시산표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이유는 여러분들의 시험에서 이론형으로 물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강에서도 파이팅 하도록 할게요.